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노동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각 대학이 학과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의 속도를 내면서 일부에서는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면서 기초학문이 고사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학도 산업 수요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편인데요. 일례로 최근 중앙대에서는 학생 모집 단위를 재편하는 방식의 학사 구조 전환이 추진되면서 학교, 교수진, 학생 측의 각기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예체능계 같은 비인기 학과들이 구조조정 최전선에 놓이면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학과가 시장 논리만으로 폐지될 수 있다는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KBS 공감토론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와 더불어 우리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듭니다. KBS 공감토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공감토론의 시민 논객입니다.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바람직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 마련되어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우물정 9730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제4대 대학 구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성기 포스텍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대학학교 회장인 덕성여대 윤직환 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교무처장 이창원 교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 정책위원장인 한국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멋진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반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 내용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과 골자 그리고 향후 일정을 백성기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합니다. 백성기 위원장님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대학 구조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예. 예, 그 내용을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작년부터 제가 맡고 있어 지금 한 1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령, 이제 대학 학령 인구 숫자가, 우리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는 됨에 따라서 앞으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하돼서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실 요번에 이제 2018년이 되면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처음 사태가 아니고 사실은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저희들이 한번 그러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관된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은 그냥 시장에 맡겨서 어차피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대학이나 또는 학과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펴왔었는데 예, 예. 그것이 그 지금 앞으로 그 여러 그 전문가들의 예견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 결국은 2년제 전문대학 대부분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 국립대학은 조금 낫습니다만 사립대학이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하게 예측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좀 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어떤 뭐랄까요 국민적인 어떤 요청에 의해서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 또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개혁위원장이 될 때 작년 1월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시안이 발표된 바가 있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지난 12월 아까 말씀하셨지만 12월 달에 구체적인 앞으로 대학 평가와 평가에 대한 앞으로의 그 구조 조정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우선은 중요한 골자를 보면 첫째 워낙 대규모의 미달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좀 참여하는 그런 고통을 다 같이 분담하자 하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유형별로 대학의 유형별로 또는 대학의 어떤 특성별로 좀 따져서 그래서 그거에 좀 맞는 또 그런 하나의 그런 구조 조정 계획을 좀 만들어 보자. 예. 다음에 지금까지는 주로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무슨 취업률이나 또는 학생을 이렇게 학생을 뽑는 그 이유를 같은 것을 이제 가서 정량적인 거 했지만은 가능하면 좀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을 좀 보는 그런 질적인 수준을 보는 정성적인 평가, 예. 뭐 이런 평가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네. 좀 좋은 평가를 받는 대학은 좀 덜 줄이고 나쁘게 평가받는 데는 많이 줄이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일 하위의 등급을 받는 대학이 2번씩 받게 되면 그러면은 그 대학은 뭐 퇴출을 유도하는 네. 것까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시안을 가지고 그동안 그 평가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틀, 새로운 이제 평가 틀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조금에다가 조금 더 정성적인 요소들, 또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줄세 의식, 예. 그런 평가에서 좀 더 상대적인 평가에서 좀 더 절대적인 평가로 예. 하는 그런 양식을 좀 바꿔서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대학 평가에 대한 안이 아마 대학에 전달이 됐고, 지금 대학에서는 현재 자체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자체 평가 결과가 이제 교육부에 접수가 되면, 우리 구조개혁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가단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평가를 거쳐서 5월 말 정도는 아마 1차 평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현장 평가가 아마 6월, 7월 거쳐서 8월 말이 되면 아마 전체 아까 얘기한 5개 등급으로 예, 예. 나누는 그런 평가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지금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래는 이제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그러니까 정원 조정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아마 지금 현재 상황 봐서는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혹시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백성기 위원장께서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뭐 구체적인 쟁점들이 있다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교육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 총평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두 반으로 짧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주광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백 위원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그 취지, 또 진행하는 과정, 뭐 앞으로 이제 전망, 두루 말씀해 주셨고 이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학력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냥 두면은 실량에 맡겨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대나 전문대 중심으로 이제 괴멸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예. 그 위기에 처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 사이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는데 실질적으로도 70 내지 80% 이상
이제 지방대 전문대들이 이제 그 감축돼 왔습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한국의 대학을 개혁해 나가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과연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등급 평가를 통한 강제 조정이 그런 목적을 수행하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불가피한 일이지만 대학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엔 좀 역부족인 그런 방안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이창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제가 소속한 대학에서 교무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평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럼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조금 대국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평가는 평가 그 자체보다는 피드백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뭐를 개선해 가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평가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우리나라 경제력 위상이라든지 이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학 구조 개혁을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겼을 경우에 이제 남쪽부터 올라온다. 어디 뭐 대정권이다 이런 얘기. 전문 대학 그다음에 또 지방 대학부터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적 개입을 교육 당국이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죠. 단지 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이 존폐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권역별로 이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학인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그죠? 교육 당국도 마찬가지고 대학인들도 너무 느슨하게 해온 곳에 축적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학들 전체 또는 교육 당국 모두가 이제 쓴 약을 마셔야 되는데 이 필요한 보약을 이제 너무 쓰다 보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건강에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많은 자양분과 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가 그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공감 토론에서 그런 좀 지혜를 모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말씀하실 때요. 임재홍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그 대학 구조 개혁을 하는 그 목적을 이제 고등교육의 이제 질 관리와 이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구조조정 방식을 보면 이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대학의 이제 인위적 경쟁을 강요하는 그런 좀 그 시장 경쟁적인 이런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가 이제 평가 권한을 쥐고 있는 그런 관료적 통제의 그런 수단을 이제 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고등교육의 질을 과연 개선할 수 있겠는지,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고등교육을 이제 항폐화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어떤다면 고등교육의 이제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어떤다면 대학의 자율이나 이런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책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누락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 조정적인 성격은 있을지 몰라도 고등교육을 구조 개혁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학의 자율이나 이제 국가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는 그런 구조 개혁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진 방식에서 좀 대학 경쟁력 향상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희 교수께서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이거 당연히 찬성하실 입장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조금 좀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사태 촉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적인 불균형, 그러니까 입학 자원과 입학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원 사이의 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런 수적인 불균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대학이 안고 있는 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뭐 대학이 스스로 개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숙제죠. 아까도 뭐 이창원 교수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자기가 발견한 끼와 꿈이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그다음에 대학에서 공부를 해본들 그걸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어떤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일치.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그 중간에 끼어서 안고 있는 그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불일치를 이번 기회에 다는 해결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그거를 좀 개선해가는 그런 하나의 좋은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결국 이제 평가인데 뭘 평가하고 뭘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가틀을 마련하려고 제가 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좀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일부가 채택이 돼서 이번에 실제 한번 우리가 해보는데 요번이 다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4만 명 다음에 이제 다음 3년에서는 또 5만 명 그다음에는 또 7만 명이라는 앞으로 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번에 조금 한번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좋은 방향을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면 하는 거고 또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는가 해서 저는 아무튼 열심히 좀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런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질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단순히 정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목표에 있다는 걸 이제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다 대학에 몸담고 계시니까 본격적이기 전에 이런 거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이런 구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원 교수님께서. 다른 분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이제 학령 인구 감소 그래서 충원율 이런 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 사태, 이 평가를 촉발시키는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재상하고 교수님들 특히 교육 공급자들이 생각하는 배출하고 있는 인력의 현격한 괴리. 이른바 미스매치라고 하는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내보낸 어떤 인재가 거기에 이제 산업 현장에 가면은 바로 그냥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써먹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중간 정도 레벨에서는 사회 경제에 있어서의 그 수요라든지 그 변화는 우리의 교육 과정이 그걸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의 그 또 하나의 미스매치, 인재상의 미스매치, 속도에 있어서의 미스매치, 이 두 가지만 놓고도 사회에서는 대학 사회 전체를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거는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뭐 대학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말씀 들으면 이제 땀이 나는데요. 다른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윤 교수님. 좀 뭐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뭐 제가 거기 이제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얘기하시면서 이제 미스매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장관님이 그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장관이에요? 지금 이제 그 교육부 장관님이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의 수요와 대학이 이제 공급하는 인재 사이에 큰 미스매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산업 수요 중심으로 대학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나중에 예. 뭐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예.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미스매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재를 못 끼는 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그렇게 하는 구조가 뭔지 가장 고질적인 한국 대학의 병폐가 뭔지 여기에 대한 분석에서 이제 개혁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윤 교수님 뭐 그게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병폐가 뭐였고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죠 미스매치 얘기도 할 수 있겠고 하겠지만은 저는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역시 한국 대학들이 특히 최근 한 15년 전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 예. 네. 과거에는 지방에 괜찮은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가열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등학교 문제까지 과열, 입시 과열 등등을 불러일으켰고요. 사교육 문제도 그렇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데 다들 동의하는 것 같고 교육학자들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 대학의 구조라고 얘기하면 세계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사립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이 85%를 차지한다는 최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90% 이상이고요. 거의 다 국립대죠.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공립성의 이제 주립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5%는 다 주립대학에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립 자체가 무슨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고액 등록금을 우리 이제 학부모들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사립에 다니면 훨씬 더 등록금이 많죠. 국가에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사립에 가는데 한국 사립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아시다시피 뭐 사학 비리, 사학 문제, 뭐 분규 이런 것들이 그냥 고질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구조를 조정하겠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내세울 때는 그 두 핵심적인 문제를 10년에 걸쳐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목적을 천명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대학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제 그거요. 이러다 보니까 다들 생존 경쟁입니다. 대학들끼리. 무슨 뭐 교육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라 그래도 평가를 통해서 줄세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위에 안 끼기 위해서 다들 지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시긴 하지만 또 대학에 몸담고 계시니까 됐으니까 어떤 대학의 어떤 문제점 우리나라 이런 것도 좀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에 대학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구조나 문제점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 뭐 너무 잘 아시지만 국립대학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것이 뭐 충분하다고 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은 지금 여지가 없어요. 사립대학은 지금 거의 막판에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은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정책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립을 국립으로 하느냐. 그 일부 사립 그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립대학들을 국립으로 전환하는 거냐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다음에 국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사립대학에 뭔가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립대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방법을 일부 국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윤 교수님께 조금 지적하셨지만 사립대학에 뭔가 지원을 하려면 결국 지금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인데 아주 열악하고 특히 소규모의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인데 그런 대학에 재정적으로 정부 아니면 지금 지원할 데 없는데 뭔 지자체든지 하려면은 대학이 자체 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우선은 한번 우리가 숙제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연관성, 사회와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현장과 대학과의 연관성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손을 벌리는 뭐 그랬을 때 아마 그
주머니를 좀 열고 감동을 시켜서 결국은 대학에 뭔가 필요한 재정적인 구조를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좀 드러나고 결국은 문제가 드러나면 결국 재정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재정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구조개혁위원장의 역할은 구조개혁위원장한테 칼이 들어서 무슨 정원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번 평가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거를 국민 여론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하는데 했으면 하는 거에 저의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뭐 임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물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할 때 그걸 감안하시겠죠. 임재원 교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 대학 구조 조정이 이제 촉발된 게 사실은 이제 입학 정원이 너무 많다라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뭐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다음에 공급이 28%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정원 감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다면 이 구조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자꾸 이제 그 국민들 눈에서는 이게 구조 개혁이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이렇게 그 보이는 게 결국은 그 과잉된 공급 부분을 줄이는데 사실은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 초점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이 그게 돼요. 전부인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대학이 지금 공급이 좀 과잉됐다고 해가지고 고등교육 전체가 이제 어떤 다음에 흔들리고 그것이 이제 대학의 이기처럼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이 고등교육 전체가 흔들리는 요 구조. 그게 아까 어떤 다음에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립대학이 87%고 그리고 학생들이 80%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사립대학들은 뭐 국가 보조도 없고 또 이 법인의 지원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되면 바로 이제 대학의 이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 등록금 수입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떤다면 진짜 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현재 뭐 대학 평가나 이제 구조개혁 전체 내용 속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대학의 질 관리를 만약에 목적으로 한다면 이 전인교원 학보율이나 이제 이 교육비 환원율 같은 부분에서 이 국사립대를 좀 이 차별해서 지금 물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립대학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해서 평가하는 거는 뭐 저도 이제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차별을 받는 그런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다면은 이 사립학교 법인의 책무를 강화하는 그런 그 평가 기준을 넣든지 그것도 아닌 거면 이제 이 국가가 이 사립대학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보조를 해서 이런 교육 여건을 좀 맞춰줘야 되는 뭔가 그 별도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현재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요 구조개혁 사업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논의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뭐 법률이나 정책 수준에서 이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제 구조 개혁으로서의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학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좀 지적하셨지만 뭐 교육부 장관님도 지적하셨다 그러고요. 뭐 산업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없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꼭 대학의 역할이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전당으로서 대학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인문정신을 살려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산업중심 학제로 재편해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대학이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다 어떻게 중요하고 뭐 조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이창훈 교수님. 그냥 우리나라 뭐 법학 전문가 계시지만 뭐 저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28조의 대학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얘기만 나와 있더라고요.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걸 압축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 교육, 연구, 봉사로 압축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기능을 본다면 어찌되었던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거로 저는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인문학 이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 학문의 순수성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야 된다는 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만일 어떤 특정 분야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있다면은 예. 그런 현실적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예. 대학의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 영 교수님. 예. 예, 여기 보니까 뭐 패널들 가운데 인문학은 저 하나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뭐 영 교수님 예. 전공은 어떤 것이죠? 영문학입니다. 영문학이요? 예. 그건 뭐 아주 인기 있는 학문인데. 글쎄요. 예. 하여튼 구조조정 그 여파에서는 조금 더 다른 예. 그 철학이나 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낫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누가 어느 전공이 더 인기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그럼요, 아닌 예. 것 같고. 글쎄 제가 인문학자로서 뭐 꼭 그런다고만 이제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 문제지 않습니까? 대학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예.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구조조정이고 구조개혁인데 그랬을 때 대학의 기능이 물론 이제 산업 수요나 사회의 수요에 맞춰야 된다는 책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부인할 수 그렇지만, 없겠죠. 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대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도로서 국가의 중요한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수준이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어떤 기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과학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인문학 어떤 담론을 생산하는 거죠. 뭐가 올바른 삶이냐 이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담론을 생산하거나 기초과학 연구를 하거나 이런 수준이 대학에서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데가 없습니다. 예, 한 국가가 예. 경쟁력 있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이제 그 산업 수요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춤으로 바꾸어 버리면 전체적인 그 제도로서의 한국의 대학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감안해야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 황우여 장관이 계속해서 미스매치 얘기를 하면서 예. 구조조정이 산업 수요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산업 수요 중심의 구조조정을 하면은 지원하겠다는 엄청난 새로운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과연 미스매치냐? 예. 저는 사실부터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 OECD에서 되게 이제 그런 교육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매년 보고서를 내는데 그게 이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과대 전체 대학생 가운데 공과대 학생의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아, 그렇게 예, 많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돼 굉장히 있고요. 많은 거네니까. 그럼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근데 선진국들 특히 미국 우리가 많이 이제 참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비하면 무려 4배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 대학생 가운데 공과생의 비율이요. 그다음 뭐 유럽 근데 독일, 프랑스, 영국 3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공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지금까지 있었고 네. 그래서 인문학 위기가 많이 얘기됐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인재를 배출해 왔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걸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공계가 취업률이 60% 좀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공계를 늘리면 예. 취업률이 늘어나겠습니까? 공대를 그렇죠? 졸업해도 예, 지금도 예. 취업률이 낮다. 그럼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 더 늘어나면 그만큼 취업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미스매치란 말로 애매하게 이제 포장을 하게 되니까 이 사실이라거나 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학에 나가야 된다는 방향이라거나 이런 건 다 묻히고 결국 이제 뭐 그 취업 중심, 뭐 효율 중심 이런 걸로 개편해야 된다는 사실 대학을 이제 하나의 기업체나 아니면 이제 산업 수요에 충동시키는 취업, 예. 뭐 심지어 취업 학원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요즘. 예. 예. 그런 방식으로 바꾸려는 그런 방식의 고등교육 정책,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뭐 백성희 교수께서는 예, 문제를 뭐 공대에 계시지만 뭐 공대 입장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는 OECD 나라에 비해서 공대 정원이 비교적 높고 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재료공학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비교적 우리 산업의 구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과잉 생산하고 있는 학생들이 혹시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때 IMF를 거치면서 공학 쪽의 학생들이 많이 기피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이제 기피 현상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 앓다가 최근에 와서 그것이 턴어라운드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 장관께서 황 장관께서 그분이 뭐 대학인이 아니었고 이제 장관이 되시고 나서 이제 지금 현상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나 사실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사실 우리 산업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 대학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주도의 어떤 기획 경제의 틀 속에서 대학은 그런 끝없이 팽창해가는 산업을 인력을 지원해주는 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대학이 많이 만들어졌고 학과가 만들어져서 비교적 잘 왔죠. 근데 문제는 IMF였어요. IMF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대학은 사실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것이 지금 한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그 미스매치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끊임없이 기업은 빨리 바뀌는데 대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 적용하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미스매치가 크게 있는 건 사실이고 뭐 봤을 때 지금 기업인의 입장에 봐서는 불만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것이 정책 당국에 반영이 됐을 거고 장관님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충분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번 구조조정은 사실은 전체적인 틀에서 몇 명을 줄이는 거는 정부가 정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구조조정하는 거는 대학인의 손에 맡겨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건데 대학에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했을 때 제가 포항공대에 30년 전에 부임할 때 수학과가 이렇게 뜰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만들었던 교양학부, 인문사회학부가 이렇게 중요한 분야로 성장해 갈 줄을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바뀌고 요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10년 후에 이제 배출이 될 것이고 10년 후에 나가서 활동할 텐데 그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대학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것이 이공계냐 문과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아니고,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우리 대학은 어디에 포지션할 거냐 하는 이번 기회에 한번 결정하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어느 분야를 죽이는 거냐 마느냐 하는 거나 그거는 대학인들의 손에 맡겨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번에 대학인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임재용 교수께서도 사실 이제 그 황우려 장관께서는 이제 언제나 황우여라고 발음합니다. 저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대학과 이제 그 교육부의 관계를 보면 이 자율에 맡긴다는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교육부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 대학 평가의 권한도 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실대학 그 지정 권한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육부가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이미 대학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율이란 표현이 좀 저는 좀 어색하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관료적 통제 방식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 이 산업 수요 이제 그 조정 이 선도대학 사업도 사실 그 7,500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어떤 다음에 이제 3년간 지원하겠다. 사실 이제 이것을 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들이 어떤 다음에 이에 딸려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내 분야를 그러니까 어떤 놈 정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사범대학,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저 네 군데를 말 그대로 줄이라는 거구나.
이미 다 알고 예. 어떤 데는 명령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자유라고 안 맞다 보고요. 저는 이제 학문 분야 이 분야는 더더욱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관료적인 개입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대학 책임일 수도 있지만 국가 책임도 같이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 1997년에 어떻게 본다면 대학 자율화 정책입니다. 네. 사실 이 대학 자율화 정책을 펼 때 이미 유럽 국가들은 사무 자동화의 바람 때문에 이 관리직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이미 예측이 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어떤 다면 인문 사회 계열을 뭐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조금씩 줄이는 이런 정책을 폈다면 우리는 그 대학 자율화 정책을 피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립대학들이 세워지면서 이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말 그대로 교육 원가가 싼 인문 사회 계열을 만들어서 예. 엄청나게 그 뭐랄까요, 이 인문 사회 계열 학과들이 많이 그 생기는 이런 그 현상을 경험했고, 예. 어떻게 본다면 그 분야를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공급은 예상될 수 있지만 이 뭐랄까 이 수요라는 거에 대한 예측이 쉽지도 않기 때문에 잘못 예측해가지고 한번 학문 재생산 구조가 이제 어렵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말 그대로 공급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국가의 정책이 예. 좀 이런 그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어떤 그런 그 특수 학문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방식.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 스페이스나 이제 워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네. 말 그대로 이것이 우주 학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관련된 대학들을 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예,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맞추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그런 그 좀 개별 구체적인 그런 지원 방식으로 가야지 학문 분야 전체를 나눠서 어디는 무조건 늘리고 줄이고, 어디는 늘리고, 줄이고 예. 이런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전반부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백성기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대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뭐 평가해서 모든 대학이 지금 정원을 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급 받는 학교도 A급은 자율 조정이 되죠. 자율 조정이라 하더라도 일단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아까 뭐 좀 말씀하실 때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면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 학생 선택을 못 받는 학교는 자연 도태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꼭 이렇게 강제적으로 줄이도록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제 그 제가 모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은 지난번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번 그 역전 현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2년제 젊은 대학은 거의 사멸할 것 같은. 전문대학 먼저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남쪽부터 이제 그러거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심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남으면 돼요. 예. 결국은 2023년 되면은 한 40만 명인데 40만 명의 고등학생이 졸업을 해서 그 중에서 70%가 대학을 가면 28만 명 정도. 28만 명이면 그냥 수도권 대학 정도면은 다 유지할 수, 이제 대학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일부 대학들 문을 닫게 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무책임한 거고. 네. 물론 그동안에 일부 그런 것들이 해서 일부 한때는 우리가 65만까지 있다가 지금 한 55만, 대학이 50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40만까지 줄이지만 40만도 사실은 안 돼요. 결국 28만까지 줄여야 됩니다. 입학 정원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매시브한 것을 어느 대학만 가져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인데, 내용이 지금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다면 OECD의 전반적인 대학의
질적인 수준을 본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를 줄여야 됩니다. 학생 수를 어느 대학이든지 학생 수를 가능하면 좀 줄이고 그런데 교수까지 줄이면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학생 수를 줄어드는 만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 대 교수 비율이 교수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 수준으로 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캠페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우 역시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그 길게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대목, 그러니까 구조 문제라거나 결국은 이제 재정 문제하고 이제 연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런 이제 고민을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교육부에서 내놓은 안에는 그런 방식의 장기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많으니까 줄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이냐. 등급 나누어서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이후의 방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개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고등교육이 어떻게 재편돼야 되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재정 문제가 사실 핵심입니다. 일단 나중에 말씀하시고 일단 인위적인 그런 인구 조정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입학정을 강제로 줄이는 게 필요하냐 이렇게. 강제로 이제 줄이는 것은 저는 뭐 강제라는 말이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 우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도 국토 균형 발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아마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갈 거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 경쟁이 있는 대학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게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는 인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굉장히 위험한 이제 발상 가운데 하나는 아니 점수 안 좋고 부실하게 교육을 하는 곳은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시민들의 시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또 전문가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그동안에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등록금을 내는 학부형들은 뭐가 됩니까? 제 말은 뭔가 하면 어쨌든 이제 그것이 부실한 대학이든 수준이 낮은 대학이든 고등교육이 필요해서 학생들이 간 거 아닙니까? 실력에 따라서. 그럼 그 학생들은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등급 평가를 해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징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징부를 하고 좋은 데도 더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징부를 받는 학교가 많아요. 적어도 3분의 1은 될 겁니다. 그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버리는 겁니까? 저는 그게 교육부의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가 학회를 맡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많은 학교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뭐 장기적으로 교수가 뭐 직을 늘리나 마냐 이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고민이 있어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창훈 교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정책적인 인위적 조정은 필요하다.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 이제 수도권에서 먼 순서대로 대학이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또 윤 교수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그 뭐 지금 뭐 D등급, 2등급 이런 말씀드린 게 좀 그렇지만은 사실 그 평가라는 것은 평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통한 인포메이션, 정보, 피드백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느 대학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과 이런 것이 갔을 때 이 교육부의 평가에 대한 큰 틀의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너무 아래 등급을 받았으니까 사라져라라는 얘기는 감성적으로는 통쾌할 줄 몰라도요. 그것의 사회적인 역기능이 더 많다. 그건 동의하고요. 다만 조금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교육부 평가가 갖고 있는 1단계, 2단계 나눈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1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교육 여건, 학사 관리, 학생 지원, 교육 성과를 바라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대학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이 되느냐 이걸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만약 아니면 2단계 갈 때는 아주 더 심각한 걸 보자.
당신네들의 교육과정이나 특성화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게 레벨이 되는 거냐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홍 교수께서는 인위적인 조정 부분에 좀 초점 맞추셔서 이제 어떤 다음에 이제 국가의 역할이 이제 공익적 관점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 저도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이제 지금 대학 입학 정원 16만 명을 이렇게 감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2023년 그 기준으로 이제 16만 명이 이제 남아도는 이런 판단인데 사실 2023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2004년에 이제 출생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2004년이라는 것은 이제 1997년 이제 외환위기로 인한 그런 어떤 사회적 양극화가 제일 심했을 때 어떤 다음에 이제 저출산이 가장 심했을 때가 이제 2004년이고 이때가 이제 어떤 다음에 출생자가 제일 적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다음에 이제 이 저출산이 제일 심했던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6만 명을 산정하는 게 이제 맞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되면 사실 대학 존립보다도 더 심각한 게 국가 존립입니다. 국가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기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사회적인 정책으로 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다음에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이제 출생자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어떤 다음에 가장 적을 때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줄이는 거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D등급과 2등급의 문제입니다. 사실 D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 감축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4등급, 5등급은. 근데 만약에 학생이 반으로 줄어들면 대학 운영 경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다음에 교직원 인건비도 이제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대학이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50% 줄였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나머지 50% 입학 정원도 없어지는 즉 폐교의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2등급을 받은 대학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피게 되면 16만 명이 감축되는 게 아니라 한 28만 명까지 감축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서유럽 국가처럼 대학 진학률이 한 45%, 50% 이렇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사회적으로 대학을 갈 거를 강요받고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대학을 안 가면 이제 말 그대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정책은 잘못하면 이 고등교육 전반을 진짜 뒤흔들 수 있는 이건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공급을 과도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혹시 좀 미진한 부분 있으시면 후반부 토론 때 다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 평가와 대안은입니다. 포스텍 백성기 전 총장, 덕성여대 윤주관 교수, 한성대 이창원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등록금이 비싸서 학교를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데 졸업을 해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좀 장점이 있는 학과를 더 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학교도 이제 그냥 장사가 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너무 그냥 경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쟁 심리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학교마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간다라는 거는 학교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서글픈 거죠. 우린 그렇게는 안 다녔는데, 그죠? 그러면 진짜 기초 학문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집에 친구들 보더라도 기초 학문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취업 잘 되는 학과로 지원하고 취업 잘 되게 하려고 하는 편이 많죠. 그래서 현실 여건상 취업이 많이 돼야 되니까 수요가 없으면 줄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애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학도 정말 기업처럼 예산이나 재정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암울하네요.
근데 기초 학문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실용적인 학문 위주로 가서는 대학이 제 기능을 할까. 대학이라는 것이 취직을 위한 또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이 주신 의견 소개하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708번 쓰시는 분, 이미 고등학교에서부터 문과를 지망하면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스펙보다는 능력 위주로 선발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 개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셨고요. 8291번 쓰시는 분, 대학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지방대학들이 타깃이 많이 될 텐데요. 지방 분권이나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만 보고 형성된 시가지의 공동화 등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7928번 쓰시는 분, 전국 방방곡곡 읍 단위의 소도시에까지 대학교가 있는 이런 현실을 구조 조정을 하려면 재단 비리를 저지른 대학만 정리를 해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사학 장사꾼들 몽땅 퇴출시켜야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청년 고등 백수들이 증가하는 이 현상이 그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라고 세게 말씀하셨고요. 3021번 쓰시는 분, 저는 교육부가 공연히 힘을 쏟는다는 느낌입니다. 고액 등록금을 받아서 재단 적립금을 쌓아두고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아끼고 이런 행태를 먼저 개혁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생 선택에 따라 자연 도태될 대학들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셨고요. 3480번 쓰시는 분, 대학과 대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학만 쥐어짤 게 아니라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취업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수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4507번 쓰시는 분, 제가 본 대한민국 대학들의 문제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이 아닌 모든 대학들이 획일화된 틀에 박힌 인재만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논의대로 기본적으로 정원 감축은 물론이고 교수들의 기득권을 없애고 경쟁력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학은 단지 취업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기업을 위한 취업교육은 기술대학이나 산업대학 중심으로 보강했으면 합니다 하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와 더불어 우리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KBS 공감토론.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조개혁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또 그 교육부에서 평가 지표를 취업률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찬반 양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가 지표 내용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일부 대학, 뭐 이른바 중앙대학이라든지 이화여대 같은데 다 아시지만 이 전공을 뭐 학부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조 개편하는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지표를 개발해서 좀 활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단 뭐 제가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사실은 저가 이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직접 참여를 해서 연구 책임자로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그 정부가 재정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틀에서 취업률을 굉장히 높이 사서 예를 들면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약 15% 전체 100점 중에, 그다음에 전문대는 20%까지 이렇게 활용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학사 관리나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적게 채택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취업률을 완전히 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아마 누구도 원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얼마큼 취업을 하느냐, 그런 대학의 질적인 수준을
한번 그거의 효용성 예.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를 이긴 하나 결국 그동안 좀 너무 과다하게 또 그것이 너무 정량적으로 적용이 됐다. 또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 새로 이제 만들어진 평가 틀에는 비교적 조금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대의 경우에는 15%에서 5%로 줄어들었고 전문대는 20%에서 10%로 좀 완화돼서 우선 취업률이 전체 평가에 차지하는 비율은 좀 이번에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취업률을 따질 때 지금 여건을 좀 봐야 돼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 지역의 여건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취업률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그런 짭이 취업할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 형편에 맞게끔 평가하는 틀로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저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취업률이 대학 평가에서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평가에서는 이번 평가는 많이 완화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비중을 낮추고 또 내용을 조금 좀 정성적인 부분을 조금 일부러 집어넣었다. 권역별의 어떤 사정도 고려하고 윤주관 교수님. 이 평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취업률 이제 초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사실 이제 백 위원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평가 기준을 지난해 말에 확정을 하면서 나온 걸 보면 이제 60점 만점에 1단계 평가에서 취업률이 5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20%나 차지했습니다. 60만점 5점이면 몇 퍼센트? 한 8, 9% 되죠. 8, 9%. 많이 줄어들었고 시정세 들어와서 이제 15에서 지금 5점 차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10%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근데 원론적으로는 이제 교육 성과를 취업률에 비춰서 평가하는 거는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이렇게 취업률을 대학 평가 기준으로 삼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게 거의 결정적으로 대학의 순위를 정하는 데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다들 그냥 취업 중심으로 학과를 구조조정하고 하는 바람에 대학이 취업 학원이냐 이런 비난이 비등했었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개선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취업률을 지표로 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또 60점 만점에 5점이지만 5점이 상당한 점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60점 만점에 정량평가로 들어가는 것이 42점입니다. 42점이 거의 결정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성평가가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을 때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확정안에는 정량평가 중심입니다. 지금 특히 1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1등급 다시 말해서 A등급과 B등급 C등급 이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2, 3등급으로. 1등급에서 이제 적어도 D등급까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정량평가 점수가 3점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점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라지는 겁니다. 모든 대학에서 왜 이제 몇 점 안 되는 것 같고 학칙도 바꾸고 예컨대 학점 분포 점수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것까지 한다 그러죠. 학칙을 막 바꿔버리잖아요. 성적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그런까지 이제 제한을 하고 드는데 예컨대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5점이라는 거는 상당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이제 평가와 더불어 더 말씀드리면 이 평가란 거는 대학을 평가한다는 대학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가의 목적과 방법이 합당해야지 그게 이제 고등교육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의 목적이 대학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감축을 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평가하는 나라는 어디도 없고요. 더구나 등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곳도 없고 평가 기준도 거의 일률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차별을 두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근데 그 방법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강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수준을 갖게끔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번 평가 나온 걸 보면 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완화되거나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 충원율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그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정하는데 그러면 교수 충원율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습니다. 60몇 프로 됩니다. 모든 대학의 평균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걸 제대로 이제 높이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가령 이걸 정하는데 과거에는 100%가 만점인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전국 평균 그게 만점입니다.
전국 평균이 60%면 60% 넘으면 만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대학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평가 방식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상대적으로 나으냐. 그 이제 평가의 방법도 기본적으로 줄 세우기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제 평가 지표 말씀하시면서 이제 취업률 중심 얘기하셨고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적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평가하겠다는데 심지어 일부에서는 뭐 교육부가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또 아예 절대평가를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 지표에 관해서 이창훈 씨. 저는 이제 어디 썼지만은 절대평가가 수능 같은 데에서는요.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수학 능력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수능 1등급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평가 지표를 그렇지만 대학에 있어서는 저는 왜 상대평가가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그거는 각 학문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기분포가 아닌다면은 어느 정도 등급을 매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학점 인플레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임재훈 교수님. 저는 이런 뭐 평가를 하든 뭘 하든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사실은 이제 고려되어야 하는 게 이제 학생의 그 수업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헌법 31조도 있지만 이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학생들의 그 수업권을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교육 제도를 이제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평가를 하면서 이제 몇몇 대학에서는 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미 그 성적 산출이 다 끝났는데 그것을 뭐 일부 바꾼다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소급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좀 이 교육부든 대학이든 좀 숨 돌릴 여유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부실대학 지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말 그대로 이 부실대학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인이나 대학의 책임인데 그 피해는 이 학생한테서 돌아가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과가 통폐합돼가지고 자기가 다니고 싶어하던 그런 대학 이제 학과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보면 뭐 100%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교육부나 대학의 이 기성 세대들이 일단은 학생을 좀 우선에 놓고 어떤 그 정책을 펴더라도 이제 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표 개발도 학생을 위주로 한 그런 지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가 이제 뭐 그동안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윤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문 계열이나 또 특히 한쪽에 이제 예술 계열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고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부 대학들은 벌써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교육부는 이제 뭐 인문학 그 진흥을 위한 또 뭐 돈을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상황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결국은 대학이 이제 백화점식으로 그동안 성장해를 가지는 과정 속에서 백화점식으로 이제 많이 오픈을 하고 이제 그동안 좀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결국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학이 뭔가 특성화 전략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대학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뭐를 선택하는 거죠. 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취업률이나 이런 것 또는 학생들의 선택,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걸 어쩔 수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학 나름대로 설립 목적이 있고 이번에 평가할 때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 나름대로 본래 설립 취지가 있고 설립 목적이 있고 그래 따라서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아마 1단계 평가에서는 그것이 많이 고려되지 않습니다만 2단계 평가에 가면은 이제 CD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그 대학이 근본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대학이 설립됐느냐 하는 것을 좀 보고 그런 쪽으로 특성화하도록 유도하는 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좀 지나갔습니다만 좀 다시 환기를 한다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CD를 받게 되는
대학들은 3등급 DE 말씀하시죠. DE를 받게 된 대학들은 이제 4등급, 상당히 5등급 4등급 받게 된 대학들은 상당히 큰 정원 감축을 법이 통과되면 한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뭐 정책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일반적인 의견은 그런 대학들은 우선 대학에 대한 정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대학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서 그 대학이 어떠한 구조 조정을 받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를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컨설팅해서 그래서 1년 후에 그러한 구조 조정이 자체발적으로 얼만큼 성과가 있느냐를 따져서 이제 아마 그걸 반영해서 재정 지원 대학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뭐 이런 것을 아마 지금 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윤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것이 단순히 대학을 줄이자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서면 대학을 살리자는 것이 본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살아남기만. 그래서 대학은 나름대로 어떻게 전략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면은 예체능 거에 대해서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 창의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시되고 창의적인 인재 또는 문화와의 어떤 융합과 이런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학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이라 했을 때 예술과 문화와 또 특히 인문사회들을 경시해가지고는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아까 뭐 윤 교수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추진이 되면 결국 인문계열, 예술계 이런 게 좀 불리하고 고사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그 정책이나 또 이제 하는 어떤 그 발언이나 이걸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모순적인 걸 많이 느껴요.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인문학과 통폐합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문학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돼 있고요. 취업률에서 불리하고요. 뭐 이런 중심으로 이제 그 평가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문학은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위원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평가의 기본적 목적은 대학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살리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또 이제 장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리자는 거다. 목적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까 쭉 얘기됐지만은 사실 이 등급에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C 등급, 중간되는 그 등급이 평균 수준 감축입니다. 30% 감축하는 겁니다. 위의 등급은 적게 감축해요. 그럼 결국 D 등급은 40%, 50%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퇴출되는 겁니다.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환경도 나빠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지고 이런 걸 두면서 또 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책에서 살리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서 말로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시행하는 거는 지금 죽이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무슨 대학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저 교육부가 뭐냐?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교육을 잘하게 하는 게 교육부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 그 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교육권, 다시 말해서 지금 DE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할 일은 그게 대학 고등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걸 고민하는 게 교육부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는 그런 데를 징벌해서 불이익을 주고 뭐 등록금 지원도 하지 않고 국가장학금도 안 주겠다 그러고 뭐 또 이런 식으로 학생을 핍박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교육부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창훈 교수께서 일단 뭐 인문계열 분리 근데 저는 인문사회 예술 요 논의에서 조금 그 우리가 지금 논의 안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요. 제가 뭐 교육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왜 그렇게 죽이게 하면서도 또 무슨 인문사회 어떤 예산 또 막 부어주게 한다. 진흥한다고. 진흥한다고 좀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사실상 인문사회 예술 이쪽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학의 공통적인 특성이 학과 관 벽이 너무 높습니다. 학문관 굉장히 털 하나 다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대부분 융합인이거든요. 예.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문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턱을 많이 낮춰야 되겠죠. 뭐 좀 작년 우리 CK2 특성화 이때 보면은 대부분의 특성화로 인정받은 사업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 정도가 융합지향적인 학문을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다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 CK라는 게 뭐 대학 특성화 사업입니까? 특성화 사업이죠. 그렇다면은 인문, 예술, 사회 이쪽을 죽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턱을 낮춰서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인을 기르는 쪽으로 가는 것이 특성화의 큰 방향이고 어느 특정 분야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뭐 의도는 그렇지 않겠죠.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우려인데 저 임재훈 교수께서는. 저는 지금 인문학 죽이기하고 인문학도 지능하고 이 말이 모순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야 삽니까? 사실 이제 그 대학에서 인문학은 뭐 지금까지 퇴출 계속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그 산업수요 뭐 조정대학 뭐 선도대학 이 사업에서도 사실은 이제 인문학과 통폐합이 분명히 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돼가지고 당장 그 내년 뭐 2월달에 1차 선정 작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화된 정책을 보면 대학에서 인문학은 뭐 퇴출되는 이런 그 경향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그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인문학을 지능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때 이 지능하는 방식이 뭔가 이번 그 교육부의 이제 그 대통령 업무 보고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평생학습 부분에서 이제 인문학을 이제 좀 지능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면 대학에서는 퇴출하고 이제 어떤 보면 사회에서는 이제 늘리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정립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이제 어떤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이제 인문학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좀 그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학생들의 권리도 얘기했지만 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제 인문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취업이나 이제 보수에는 지금 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인문학을 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무래도 그 임금을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나는 이제 인문학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학에서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교육부가 끊임없이 얘기한 게 사실은 이제 고등교육의 어떤 다양화, 특성화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인문학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특성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백 위원장께서 좀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정성평가 부분을 좀 늘렸다고 설명하셨는데 우리 윤 교수께서는 이게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하고 또 법적 근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적 근거 마련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3개월 동안 뭐 332개 학교에 대한 평가를 마쳐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 뭐 나중에 가서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은지 좀 어떤 그런 점에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적어도 이제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 정성적인 면과 정량적인 면을 다 포함해서 하기를 추천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철저히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정성적으로만 할 수도 없고 더 정량적으로 어떤 한 지표를 보더라도 그 지표에는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돼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래는 그런 것을 이제 제안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정성평가를 하는 거가 사실은 처음 대규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 대학을 따라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3주기를 하는데 이번 1주기 이제 3년 동안 1주기에서는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을 해서 좀 한번 해보고 다음에 2주기, 3주기 하면서 정성평가를 더 늘려가는 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많고 첫 번째니까 좀 비중이 줄고 세 번째 가서는 뭐 거의 모든 평가를 정성평가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법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뭐 사립학교 국립대학은 뭐 정부가 재정 지원을 다 하는 데니까 뭐 학생 숫자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교수 숫자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만 사립학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위한 이제 법적인 조치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뭐 검토 중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내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 교육부 한번 문의도 해봤습니다만 교육부 자체에서 사실 굉장히 유동적이고 정치권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언제 뭐 정치권이 움직여졌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한 가지는 뭐 작년에 했던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에는 기본적인 틀을 이번에 새로운 평가 틀로 대체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 그것이 시간 안에 뭐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안에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럼 아마 정원 조정을 하는 뭐 그것이 될 거로 보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뭐 제 생각에는 그 방법 뭐 우리가 평가를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이번에 아마 따라서 이제 그 평가 항목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한 36개 항목을 제안했었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18개 항목. 그래서 1차에서는 일반 대학에서 12개 항목이라 12개 항목 중에서 일부 뭐 대강 정량적인 거는 이미 뭐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일부 정성적인 거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지금 뭐 평가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간 안에 무난히 뭐 평가는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은데 이제 정성 평가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아마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중환 교수님 평가 방식 같은 거, 일정 같은 거요? 전체적으로 교육부가 왜 이렇게 서두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6만 명 줄여야 된다는 목표를 딱 설정해놓고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숫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1주기 때 4만 명, 2주기 때 뭐 5만 명, 3주기 때 7만 명 이게 딱 정해놓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급박하게 대학들이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원과 역전 현상이라는 게 2018년부터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1주기 때 줄이기로 한 비율이 4만 명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특성화 사업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재정 지원하고 연관시켜서 정원 감축 계획을 적어내라 그랬습니다. 그 적어내면 그게 가점이 들어가서 이제 그 결정의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그렇게 진행했을 때 이미 특성화를 받기 위해서 적어낸 것만 하더라도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감축 목표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등급평가에서 또 감축하라 그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대학을 압박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강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것도 더 논란할 여지가 있지만 이 자체만 얘기한다면은 정부에서 지금쯤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평가도 무리하고 대학들도 불만이고 지방대도 위감을 느끼고 교육 현장도 많이 이제 흐트러져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장기적인 교육, 고등교육 살리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인 공론을 모아보고 그럼 그게 뭐 6개월이든 얼마 됐든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이거 잠깐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첨언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잘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부 그 이제 정원 조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정 지원 제한대학 작년에 2015년 하면서 일부 조정이 돼서 더 전체 숫자가 이제 한 32,800명 정도가 돼서 많이 줄었네요. 벌써.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추가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한 7,200명 정도만 더 줄이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7,200명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지금 법은 통과 안 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뭐 지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는
대학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등급별로 이제 평가가 나오면 등급별로 이제 대강 어느 금 줄여야 되는 추가로 지금까지 줄인 것은 이미 다 이제 인정이 되고 추가로 얼마큼 대학별로 줄여야 되느냐를 검토한 다음에 그거를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뭐 지원 제한 대학에 대한 어떤 뭐 완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추가 지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4만 명, 5만 명, 7만 명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 랜딩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지금 이제 그 학생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근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대학을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70% 가면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0만 명 중에서 한 28명이 대학 가는 건데 28명이 대학 간다면은 그러면은 그 숫자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그 문제가 많게 되죠. 그래서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그 줄이는 계획은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거다 뭐 이렇게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스케줄에 쫓겨서 막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평가해보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열띤 토론으로 새로운 내일을 그립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KBS 공감 토론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성기 포스텍 명예교수, 한국대학학회장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 한성대 교무처장 이한성 교수, 대학 구조정 공동대책위 정책위원장, 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이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토론을 정리하면서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거나 재언하시거나 당부할 내용, 그 대학 구조개혁 정책 관련해서 꼭 좀 청취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마무리하시고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 교수부터 좀. 대학 구조개혁이 지금 좀 방향에 있어서 너무 좀 회고적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근데 사실은 과거의 실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학이 어떤 개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 요소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지향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역량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이런 발전의 가능성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그 점검과 개선 포인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또 대학 스스로도 지금까지 반성을 해야 된다. 왜 이 지경까지 와서 교육 당국이 전체 대학을 놓고 등급을 매기고 인원을 조정하고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이거는 교육 당국과 대학 모두가 이제 반성하는 포인트고요.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조금 성급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100명의 그 공모도 하고 평가위원들 그런 측면에서 컨설팅 기능과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이번 평가의 목적이라면은 이번 평가는 좀 시범적 성격으로 어떤 그 규제라든지 정원 조정 이런 것은 최소화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문제 있는 대학 위주로 규제를 하고 정원 조정을 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와 컨설팅 해주는 것으로 가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재홍 교수께서도요? 지금 현재 그 대학 평가와 이제 구조개혁에 관한 그런 법률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지금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를 얻는 과정, 이게 좀 더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 법률안은 이 지금 대학 평가와 구조 조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교육부가 쥐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예. 이거는 대학에 너무 과도하게 이 교육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립대학의 이 퇴출 시 이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고치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비영리법제, 학교 법제와 관련해서 이건 너무 심한 거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도 사실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양적인 구조 조정을 넘어서 사실은 이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앞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학 이주의 이런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 논의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사회와의 문제 속에서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대학 구조 개혁과 이제 같이 맞물려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대학만 개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예, 백성기 교수께서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정부 주도의 또는 공급자 중심의 그런 기본적인 대학의 성장 과정을 갖춰왔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선은 이런 심각한 수적인 미스매치가 어차피 학령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은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받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모든 학생들을 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대학이 좀 혁신을 해서 질적인 개선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게 좀 기회로 활용하자. 그런데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교수 숫자가 줄어들으면 그럼 죽도 밥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 숫자는 줄지 않으면서 학생 숫자를 줄이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소요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좀 진솔하게 좀 정부의 정치권에 좀 어필을 해서 대학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학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다양하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다양한 그런 꿈과 끼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 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구조개혁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좋은 의견들도 많이 반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좀 구조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지광 교수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우선 구조 조정 과정이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과정이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다. 장기적인 기획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인 말하자면 10년의 기간 동안 교육 현장, 고등교육의 현장은 제 기능을 하게끔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걸 교육부에서 고려하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것의 핵심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수들이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체 조정하듯이 해서 교수들도 불안해지고 학생들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하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구조조정이 한국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을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들은 이제 고등교육도 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서 국공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도 너무 사학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고액 등록금, 여러 가지 운영 문제들이, 이제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대학을 공용화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고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평가해봤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모색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백성기 포스텍 명예교수, 한국대학학회장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 한성대 교무청 이창원 교수,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 정책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 오늘 좋은 의견 나눠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